혈액을 뽑기 위해서 생쥐의 눈 옆에 유리 호스를 꽂는다거나 생쥐의 머리 가죽을 자르고 생쥐 발을 뜨겁게 달구거나 하는, 저는 그거 못해서 낫죠.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서 가장 건강한 사람한테 아주 조금의 약물만 넣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회복 불가능한 만큼의 끔찍한 병을 얻는 사고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다 사이코패스고 나쁘다 이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자분들은 할 수 있다고 허락을 해주면 자기 몸을 가지고도 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과학자들도 역사상에 있었고요. 실험실 쥐는 왜 과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까요? 이게 실험을 한다, 연구를 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대중분들이 되게 간과하는 게 있는데, 실험은 되게 물리적인 일이에요. 공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시간이 드는 일인데, 생쥐는 작아요. 작고 새끼를 많이 낳고 자라는데 시간이 3주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쥐는 한 요만한 제 손가락 2마리만한 친구인데, 얘보다 약간 똑똑한 들쥐가 있어요. 시궁쥐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는 렛이라고 하고 생쥐는 마우스라고 하죠. 렛이 생쥐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그래서 렛은 애완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이러는데, 렛 1마리를 키울 수 있는 공간에서 생쥐 5마리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실험이라고 하는 건 쥐가 수십 마리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렛을 수십 마리 쓰는 거랑 마우스를 수십 마리 쓰는 거는 이제 실험실에 필요한 공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실험실에서 쓰는 쥐로 생쥐로 하얗고 눈 빨간 그런 쥐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쥐만 있지는 않고 그런 쥐를 발브씨라고 하는데, 그 말고 검은색 쥐도 있어서 같은 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마다 조금씩 표현형이 달라요. 표현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겉으로 보이는 뭐 키나 몸무게나 그런 형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험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말은 어떤 세균 같은 걸 감염을 시켰을 때 이제 흰쥐에서는 반응이 세게 일어나고 검은 쥐에서는 반응이 안 일어나고 같은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생쥐를 쓴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들은 자기 연구에서 많이 쓰이고 반응이 잘 보이는 쥐를 선택을 해서 쓰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실험은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쥐를 키우게 된다는 거는 그 쥐를 키우는 설비랑 그 쥐를 돌봐주는 인력이 새로 생긴다는 거죠. 엄청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깔집을 갈아줘야 되고, 안 그러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밥을 줘야 되고 물을 갈아줘야 되죠. 그리고 쥐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도 골라내야 될 거고, 이런 노동적인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연구자들은 그 쥐를 다루는 법을 따로 배워야 되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노동은 모든 실험에 다 필요해요. 예컨대 세포 실험을 하려면 세포 실험하는 장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위생적인 환경이 필요한 것처럼요. 생쥐 실험의 단점은 없는 건가요? 역시 동물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윤리적인 일일 거예요. 다른 간적인 예시로 제가 잘 아는 교수님 중에 영국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말기암에 대한 연구를 동물 실험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학교의 윤리위원회에서 그거 하지 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실험으로 그 연구로 얻을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의 가치가 그걸 생쥐한테 말기암을 걸리게 했을 때 그 생쥐가 느낄 고통보다 정말로 크고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답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런 연구는 한국에서 하고 자기는 영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됐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연구를 한다고 해서 생쥐의 고통을 그렇게 크게 쳐주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건 혈액을 뽑기 위해서 생쥐의 눈 옆에 유리 호스를 꽂는다거나 아니면 생쥐의 머리 가죽을 자르고 거기 안으로 구멍을 내서 뇌에다가 어떤 걸 넣는다거나 아니면 생쥐에 전기 충격을 가하거나 생쥐 발을 뜨겁게 달구거나 하는 모든 일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이러한 일을 하게 돼서 얻게 되는 과학적 가치가 얼마나 되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저는 그거 못해서 낫죠.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다 사이코패스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나쁘다 이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자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허락을 해주면 자기 몸을 가지고도 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과학자들도 역사상에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실에서는 이제 연에 한 번 정도 실험동물을 쓰는 연구실에서는 위령제 같은 거를 지내면서 이제 우리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의 희생이 있었는지를 되새기는 그런 행사를 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세포에 대한 책을 썼는데 실제로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물 실험을 하고 싶지 않아서 세포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생물학 개론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제 앞에 모델 동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험 동물을 모델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실을 조금 내가 연구하기 편하게 단순화해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단순한 동물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들을 외우게 해요. 대장균이랑 효모나 예쁜 꼬마 선충, 초파리, 그리고 생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외우게 하는 건 이 친구들의 학명이 논문에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아주 많이 수행되고 있다 같은 그런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지외의 실험실에서 자주 사용되는 동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본인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모델 동물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족제비가 실험에 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족제비가 작은 동물치고는 되게 특이하게 뇌에 주름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생쥐나 쥐에는 시궁쥐에는 뇌에 주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쥐를 가지고 아무리 깊게 실험을 하더라도 생쥐를 가지고서는 왜 인간의 뇌는 주름이 생길까? 언제 생길까? 어떤 방법으로 생길까 하는 연구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더 적합한 모델이 필요한 거고 그럴 때 족제비가 그나마 실험실에서 키울 수 있을 만큼 작고 새끼도 많이 낳으니까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외에도 정말 목적에 따라서 실험 동물을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예컨대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정자랑 난자가 만나서 생기는 수정란이 어떻게 하나의 인간이 되는지 또는 개체가 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가지고 연구하기도 힘들고 생쥐를 가지고 연구하기도 힘들죠. 왜냐하면 그거 할 때마다 배를 갈라야 되는데 이걸 시점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이걸 닭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병아리는 알에서 태어나니까 그 알을 묵은 상태에서 껍질을 잘 깨면 발생을 하는 걸 직접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요. 대왕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굉장히 큰 동물인데 이게 신경세포도 1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신경과학자들이 초창기에 신경세포 뉴런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1m짜리 신경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눈에 잘 보이니까요.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신경생물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쓴 모델 동물은 생쥐였어요. 생쥐랑 시궁쥐, 커다란 쥐랑 작은 쥐였거든요. 근데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트, 제 손바닥보다 작은 한 이 정도 되는 플레이트에 놓고 쌓아서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겠죠. 초파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간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게 이제 1.5ml 한 제 손바디만 할 건데 이 튜브를 많이 쓰는데 이 튜브를 보통 상자에 보관을 해요. 이게 9×9 그래서 81개의 튜브를 넣을 수 있는 박스를 되게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연구실에 갔을 때 이 박스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냐고 물었더니 이게 튜브가 아니고 시약을 담아놓은 튜브가 아니고 바이알 하나하나가 다 안에 초파리가 들어있고 초파리랑 초파리 먹이가 들어있고 거기에 유전자 조작의 종류가 다 다르다. 초파리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유전자를 끄고 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과학자들이 그렇게 개발을 했죠. 그리고 이런 건 마우스에서는 못 쓰죠. 왜냐하면 마우스는 항온 동물이어서 자기 온도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파리 연구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 초파리가 우리가 아는 그 초파리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 초파리에서 뇌를 빼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당연히 현미경을 보고 하는데 핀셋을 잡고 있는 건 손이죠. 그래서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제 뇌를 빼는 거죠. 핀셋으로. 또 모르겠어요. 한국인이 젓가락질을 잘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동물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생명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 종마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 종의 특징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연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자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정말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연은 실험실에서 옮겨올 수 있는 자연밖에 없으니까요. 그 외의 연구는 거의 현상만 보는 거죠. 물론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깥에 있는 뭐 생태 연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분자생물학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약 회사에서 약을 만드는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약을 만든다고 할 때 되게 뭐 10,000가지의 신약 후보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처음에 실험실에서 그 약물을 찾아내고 세포 실험을 해서 효과가 있다는 걸 밝히고 그 다음에 생쥐 같은 데 적용을 해서 이것들이 동물에서도 잘 된다는 걸 밝힌 다음에 사람한테 하는 곳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동물에서 먹혔는데 생쥐에서 먹혔는데 사람한테 안 되니까요. 이거 같은 예시로도 단적으로 동물한테 갔을 때 되게 잘 됐는데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서 가장 건강한 사람한테 아주 조금의 약물만 넣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회복 불가능한 만큼의 끔찍한 병을 얻는 사고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으로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대처 방법이 만들려고 되게 노력은 하는데 이게
연구는 물리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동시에 경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의 장기를 본딴 엄청 첨단 장비 같은 게 만들어지더라도 그게 실험동물보다 엄청나게 비싸면 그걸 가지고 실험을 막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질문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냐였었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실험 모델 동물들 중에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한 1mm짜리 엄청 작은 벌레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얘는 그 예쁜 꼬마 선충의 신경세포는 누가 누구랑 연결되는지가 이미 다 밝혀졌고 그래서 컴퓨터에 다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컴퓨터 안에 예쁜 꼬마 선충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구자들이 예쁜 꼬마 선충으로 연구를 하지 않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생명현상이라는 건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한 현상이 당연히 예쁜 꼬마 선충에도 많고 그런 거는 실제를 보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아무리 정교해지더라도 정말 먼 미래가 아닌 이상은 계속 우리는 실제 생명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AI가 발전한 미래에는 실험실 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까요? 실험실에서 세포를 키우는다는 것 자체가 동물 실험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봐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는 많은 우리 몸을 이루는 조직 세포를 그냥 세포만 따다가 실험실에서 키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험동물을 따로 키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세포는 세포주라고 해서 무한히 분열을 할 수 있고 내가 잘 관리만 해주면 그러면 내가 실험동물을 일일이 희생해서 세포를 꺼낼 필요도 없이 계속 그것만 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러한 세포주들은 대부분 암세포에서 연유한 게 많아요. 마치 헬라세포처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포들은 수명이 있어서 몇 번 분열하다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의 세포에서 이게 수명을 건드리는 부분이 꺼졌다라고 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법도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신경세포는 분열을 하지 않거든요. 신경세포라고 하는 건 우리 뇌를 이루고 있는 세포고 이런 세포가 분열을 함부로 하다가는 우리 기억이 변할 수도 있고 사람이 성격이 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체가 성장한 다음에는 새롭게 분열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험실에서 하기 위해서는 원래 항상 새로운 쥐의 뇌에서 그걸 추출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분열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세포가 죽을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쥐를 이용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보고 같은 식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줄기세포가 나오고 그리고 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역분화 줄기세포라는 기술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그 줄기세포라고 하는 건 계속 분열할 수 있고 그 분열한 세포가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를 의미를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줄기세포를 가지고 신경세포가 되게끔 분화를 시킨 다음에 그 분화된 신경세포를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의 세포가 모여있는 그런 조직이나 기관도 점점 실험실 안에서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동물 실험을 서서히 대체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의 중요한 점은 제가 방금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줄기세포는 사람의 줄기세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세포 같은 거를 떼다가 역분화를 시키면 사람의 줄기세포가 되고 그걸로 만들어진 신경세포는 사람의 신경세포거든요. 그렇다면 쥐를 한번 건너뛴 거죠. 처음부터 사람의 세포로 실험을 한 다음에 그걸 사람의 결과에 넣는 거는 쥐를 한번 거치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요. 제가 책에다가 쓴 것은 동물 실험에 대한 내용 거의 쓰지 않았고요. 이제 세포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포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공간에서 어떠한 종류의 세포를 키우고 이러한 세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같은 거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동물 실험 말고도 실험실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걸 이룰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면은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실험실로 간 세포는 제가 어떤 과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니고 진짜로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기하고 정말 별세계에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과학 이야기는 최대한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걸 부정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실험실에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 내가 실험 결과만 궁금한 게 아니라
실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과 방법이 궁금하다면 좀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